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논 몇마지기가 전부였던 가난한 농부 집안의 3남 2녀 중 막내였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7 식구의 궁핍한 생활. 가난은 그의 인생 초년기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배를 골았죠. 영양가 있는 것도 못 먹었고, 하루에 밥 3끼, 뭐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3끼 정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잘 사는 집. 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의 노무현은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 환경은 학적부에 가장 낮은 하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학생 노무현은 우등생이었지만 당시 무능했던 정치에 대한 반감도 엿보입니다. 학적부에는 3학년 시절 일주일간의 정학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장문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을 부추겨 백지를 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선생한테 야단 맞고 맘도 맞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는 가난했던 집안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 상고에 진학합니다. 3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부산 상고를 지원한 이유는 김지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지원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배남없이 지켜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1968년 상고를 졸업하고 방황하던 노무현은 최전방 부대에 입대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고달픈 초병 생활이 이어졌지만 틈틈이 독서를 통해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웁니다. 나는 군대 있을 때 책을 잔뜩 갖다 놓고 그 군대 때 이게 관물 때 놓을 데가 없잖아요. 군대를 마치고 생계를 위해 잠시 어망 회사에 다니기도 했지만 그는 세상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사법고시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형 건평 씨와 함께 과수원에 감나무 700그루를 심기도 했던 청년 시절의 노무현. 그는 낮에는 과수원 일로, 밤에는 과수원 토담집에 불을 밝히며 고시 공부에 매달립니다.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무렵입니다. 부역 혐의로 옥사한 장인,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한 고시생이라는 이유로 양가의 반대가 심했지만 두 사람의 뜻을 꺾진 못했습니다. 당시 권 여사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고시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공부할 때에 그때도 시집살이 했습니다. 예, 시집살이 했는데 아버지가 좀 몸이 좀 자유스럽지 못했는데 아버지한테 되게 잘했죠. 손톱 발톱 손발 씻어드리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발해드리고. 고시생 노무현은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5년간의 독학 끝에 1975년 마침내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야망이 첫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8개월 만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전직합니다. 부산에서 잘 나가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몇 년간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지난 81년 부림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사건을 많이 하고 꽤 성공한 그런 이제 변호사였다가 우연하게 부림 사건이라는 그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조직 사건을 변론하게 됐는데 그 사건을 이제 변론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한 60일간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을 당하고 전두환 정권 초기 시절 정부가 대학생 20명을 불온 서적을 읽었다는 혐의로 기소한 부림 사건. 이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으면서 그는 평범한 법조인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나섭니다. 1987년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파업.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시신 부검에 참여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어서 터진 1987년 6월 항쟁은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현실 정치에 입문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됩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속에서 부산 지역의 투쟁을 주도했던 그는 대통령 직선제란 결실을 얻어내자 정치 참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정치에 입문하라는 요구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고심을 하신 거죠. 지하에서 민주운동을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정치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심 끝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88년 13대 총선.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권유로 부산 지역에 출마해 50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제도권 정치에 입문합니다. 초선 의원에 불과하던 그가 한국 정치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게 된 무대는 88년 말 50 비리 국회 청문회입니다. 힘있는 증인들을 정연한 논리와 송곳 질문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 1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여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90년 1월 3당 합당. 김영삼 총재의 손을 뿌리치고 합류를 거부한 뒤 지역 감정의 벽에 부딪혀 잇따른 좌절을 겪게 됩니다. 영남 출신인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그의 소신은 나중에 대통령의 길로 이끈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세 차례나 연겁 후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나 98년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선시켜 주신 종로 구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 총선. 다시금 지역주의를 허물겠다며 부산에 내려가 도전했지만 지역 감정의 벽을 넘는 데 실패합니다. 아자도 살아서 돌아온 놈은 키워준다고 하니까 저 노무현이도 이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부산서 책임지고 키워주실 거 아닙니까? 선거를 통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온 거듭된 도전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그는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정치하면서 손해가는 길을 계속 고집하고 했다 이런 뜻이죠. 보통 생각하면 이익 되는 길은 따로 있는데 손해가는 길을 간다. 그러니까 바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바보짓의 뜻이 있다. 그게 좋은 뜻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분하죠. 네 차례의 거듭된 낙선은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숱한 도전이 무모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8월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돼 행정 경력을 쌓은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원동력으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4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대선 후보 선출의 기쁨도 잠시.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하면서 한때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승부사적 기질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추궁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는 재경선을 내세우며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갈 겁니다. 또 혹시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저는 후보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월드컵 붐을 타고 등장한 정몽준 후보의 대선 행보가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당내 반노 세력은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탈당을 결행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울린 사람입니다. 그는 TV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며 또 한 번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결국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그는 대선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명되었습니다. 오기와 뚝심으로 뭉쳐진 그의 집념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놀라운 응집력을 발휘합니다. 바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여론이 영호남 지역주의에 지친 표심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 보통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 함께 가십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빼들고 가십시다. 만표. 최초의 정치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가 결성되고 이 노사모의 바람은 영호남을 아우르며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노풍을 일으킨 기폭제가 됩니다. 재발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대 선거에선 볼 수 없었던 선거 축제의 열기가 도시마다 넘쳐났고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층들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가 시작됩니다. 깨끗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국민들이 모은 개미 후원금이 석 달 만에 무려 6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작은 선거 혁명을 이뤄낸 겁니다. 내가 정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고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날 새벽 국민통합 20일에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회창 대세론마저 깨뜨리며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특유의 승부수는 청와대 입성이라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명륜동 자택을 나서며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들이 공부하고 마음을 수양하던 곳이라서 아마 지금도 밝고 따뜻한 기가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따뜻하고 밝은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배려도 약속했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참여정부의 첫 장관들을 발표하는 날, 이장과 군수를 지냈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40대 여성 변호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전격 기용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고시 기수가 11기나 낮았습니다. 제 이번 이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서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의 임명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검찰에 대해 분명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젠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좋을 검찰로 돌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도 배석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검찰 인사만은 강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이양시켜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하는데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아슬아슬한 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포기한 첫 대통령.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로 최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씨가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대통령 오래 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신임이 정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한나라당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해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등 야당은 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의 이유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합니다.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그때 그는 경남 창원의 지역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오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날 오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 뒤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놓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를 위해 용납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에도 섭리가 있어서 애를 쓰고 바둥된다고 역사의 큰 흐름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탄핵 소추를 기각해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준 헌법재판소. 하지만 5달 뒤에는 그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수도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그는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된 이후에도 그는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석권한 점도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이 저지른 조작 은폐 사건들의 진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건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게 땀 냄새 나고 눈물이 섞이고 때로는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맺힌 고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값 잡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가와 보수 계층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사람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해 나섰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급자들이 지금 골기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겁이 나요. 어디 갔다가 이게 돌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겁이 나는데 내 소득이 상위 20% 아니다 하거든. 일단 조금 한숨 돌리고 좀 봐주시고요. 취임 4년 차였던 2006년 주변 광대국과의 외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돌려받는 문제로 국론 분열이 심각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과거 군 장성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결국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오는 2012년부터 한반도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해 봄 한미 간에 또 한 번의 합의가 성사됩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고비마다 밀어붙여온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협상 시작 1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 하얏 호텔에서 한미 경제통상 관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협상 타결에 반대했지만 한미 FTA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그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략적 반대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협력하거나 반대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하는 방향대로 국회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언론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는 참여정부 5년간 노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수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반감은 결국 기자실 개편 방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그냥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할 자료들을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노 전 대통령은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행정부의 기자실 대부분을 폐쇄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임기 만료를 넉 달여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손 한번. 평양에 도착한 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평화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북남분해자 상봉 결과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4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적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군사 충돌을 빚은 서해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주 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5년간) 정들었던 청와대 관저를 떠나는 날, 대통령님! 대통령님! 그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취임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는 간간히 박수로 새 정부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뒤 곧바로 KTX를 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또 만납시다. 12,000여 명의 환대를 받으며 노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한 곳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마을이었습니다.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임 전 고별 오찬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고향 봉화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그만두면 뭐가 제일 좋으냐? 그 뉴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 안 해도 된다.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그는 사저 앞에서 관광객들을 미소로 맞아주며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점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지요? 이제 밀짚 모자에 고무신을 신고 논에서 직접 콤바인을 몰며 농사를 짓던 노 전 대통령. 전에 해봤다고 안 했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못하겠네. 안 어려운 일이 없죠. 근데 정치보다는 수로. 권위주의를 떨쳐버린 소탈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임 넉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7월, 노 전 대통령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정권 교체 직전 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재임 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서비스 해달라 이거. 온라인 서비스, 전용선 서비스라도 해주라. 해주면 돌려줄게. 결국 이 사건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 10명이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전후해 정치적 발언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한을 통해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냈고 인터넷 토론 사이트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활동 재개의 논란도 일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활동 무대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봉화마을표 아고라 짝퉁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국가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가 금융위기와 한미 FTA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마다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14선언을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1년쯤 됐으면 잎이 좀 더 싱싱하게 피고 가지도 좀 무성하게 뻗고 그래서 내년에는 열매도 주렁주렁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가 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살고 계신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아방궁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 대통령 때리기로 실정을 면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 재개 논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검찰 수사 관련 뉴스에 자주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최측근들이 하나둘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과 부산 상고 동기인 정화삼 씨 형제가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 씨 형제에 대한 수사는 그의 친형 노건평 씨로 이어져 증권사 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지금 홍기혁 씨하고 노건평 씨 자리를 주선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건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친형에 대한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멀리 오셨는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건평 씨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불과 보름 만에 전격 구속됩니다. 잠깐만. 소상이다 말씀드렸어요. 무혐의 아직도 무혐의라고 주장하시는데. 노 전 대통령은 친형의 구속에 비교적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크게 상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평 씨의 구속 직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의 칩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전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답답합니다. 뇌물 보면 없어. 검찰의 압박에 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박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오고 봄이 되자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갑니다. 4월 7일 아침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합니다. 오늘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저기 삼자회동 왜 하신 거죠? 어떻게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노 전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함께한 오랜 고향 친구기도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면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고 재임 중 자신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권 여사님의 부탁에 따라서 이제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문에서 밝힌 바지 않습니까? 비록 부인인 권 여사가 받았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집니다. 검찰은 먼저 그의 가족들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 씨가 체포됩니다. 50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전혀 모르셨나요? 저희 변호사가 설명하실 겁니다. 억울한 부분 없나요? 검찰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온 지난해 3월 초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부인 권 여사도 극비리에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아들 건호 씨는 5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는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느냐에 집중됐습니다. 그는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고 말한다는 게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사실대로 가기로 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은 감옥이 됐다며 과잉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 보고 싶은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봉하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 사이에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은 정치 보복이라는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증거 제시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대통령이 받는 그런 타격은 얼마나 크겠나. 또 최종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지나치게 앞서 보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에게서 가족들이 받은 돈이 빌린 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는지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진실 게임이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월 21일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상문 전 비서관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됩니다. 정말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노 전 대통령한테 전달된 게 맞나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음 날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장문의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다며 앞질러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오랜 친구인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 할 것이라며 자신의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함께 이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노 전 대통령.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까지 말합니다. 평생을 걸쳐 추구해온 숭고한 가치들이지만 스스로 이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잃게 됐다며 괴로워합니다. 4월 30일 아침 8시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자택을 나서 소환길에 오릅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천리길을 달려 대검찰청에 도착한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어머니 지금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오.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봉하마을로 귀가합니다. 재임 중에는 박 회장의 돈이 건네진 것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을 숨가쁘게 밟아갑니다. 아들 건호 씨를 소환한 데 이어 딸 정연 씨 부부까지 소환 조사한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한 번 더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노 전 대통령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 심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곧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새벽 5시 45분 노 전 대통령은 경호원 한 명만을 데리고 뒷산인 봉화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일명 부엉이 바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자택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고 발밑으로는 높이 30m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호원에게 담배가 있느냐라고 물은 뒤 가져오겠다고 하자 필요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이어 바위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말해 경호원이 그곳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노 전 대통령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가 컴퓨터에 저장된 시각은 새벽 5시 21분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냐며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을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결코 쉽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 솔직한 말과 격식 없는 행동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를 버린 뒤 새로운 관점에서 저를 평가하는 지혜를 가져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뒤로한 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바쳤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뜨거운 열정과 단단한 신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은 우리 정치사에 또 다른 비극으로 남게